네, 두 번째, 우리 평가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종류 두 번째 보면은, 무엇을 참조해서 이제 평가하느냐, 참조의 준거가 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평가 방법이 있고, 제가 주로 이제 기말고사의 마지막 논술형 문항으로 많이 내는 문제예요. 초등학교 맥락에서 규준 참조평가, 중거 참조평가, 능력 참조평가, 성장 참조평가 중에 어떠한 평가 방법이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이겠느냐, 이런 문제를 꾸준히 내오고 있는데, 뭐, 제 딴에는 이제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논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느냐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그냥 쓰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형성평가 했을 때 다뤘던 것처럼 학년에 따라 더 적합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과목에 따라 더 적합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성취 수준에 따라 고성취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분류해서 글을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출제를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2차 면접에서도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초등교사라고 이제 빙의가 돼서 초등교사가 빙의가 되면 내가 몇 학년이고 무슨 과목이고 내가 어떤지가 딱 이제 머리에 상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고학년이면 어떤 특정 교과목이면 저성치 아이들이면 고성치 아이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저 같은 사람 얘가 좀 그래도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들어본 용어일 수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 중에 성장 중심 평가 들어봤어요? 성장 중심 평가 얼마만큼 처음 들어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다시 에어컨 좀 켜줄래요?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 아주 뭐 일반인들하고 행정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평가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은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은 이제 많이 느끼겠지만 1학년 때 키가 110, 2학년 때 키가 120, 10cm 컸네. 이것처럼 1학년 들어가서 문해력이 뭐 10점, 2학년 들어갔더니 20점, 10점 올랐네.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풀이력도 1학년 때 측정했더니 10점, 2학년 때 20점, 20점, 10점 올랐네. 그럼 얘는 공부 잘한 거네. 그럼 얘는 A를 줘야지.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평가 방법이 성장 참조 평가. 흔히 이제 우리가 비포 애프터죠. 헬스 PT를 끊어가지고 몸무게를 쟀더니 뭐 80이었는데 PT 10번 받고 70 됐어. 10kg 감량했어. 성공. 그런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봐서 성장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장점만 있겠느냐? 단점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 초중고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미 어떤 방법이 적용되고 있냐면 중거 참조 평가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중거 참조 평가는 절대 평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평가 방법인지 그 방법에는 장점만 있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에 대한 건의 이번에 저희 총장이 바뀌고 나서 학교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는 A 비율을 좀 늘려달라. A 비율을 우리 학교가 너무 짜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 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평가로 바꿔달라. 절대평가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의 함정은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를 하면 다 A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절대평가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A가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라서 내가 A를 받는 거지. 상대평가가 아니었으면 이제 B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절대평가? 그러면 절대평가보다 F도 줄 수 있.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교육 그 평가 방법은 두 개가 좀 혼용되어 있는데 우리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이 과락이 있잖아요.
기본 절대평가가 있지. 과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8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이제 상대평가로 가는 건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여받은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다 F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못하면. 꼭 A를 줘야 되는 건 아니야, 현재.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A를 25% 하고, 이제 B까지 해서 뭐 50%, 아니지? B까지 해서 75%, 그 다음에 C 이하는 이제 25% 이렇게 주는데, 이런 이제 절대평가 방법의 이제 장단점은 뭐고, 상대평가 방법의 장단점은 뭐겠느냐. 매번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장점만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주장하기가 되게 쉬워.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수능은 절대평가로 바꿔야 된다. 나도 그에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동조가 안 되는 이유가 상대평가의 기능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검사의 행정적 기능, 선발, 분류,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열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우리 대표적으로 입시, 우리 지금 수능이 아니라 수시 지원 기간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수시 지원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401명을 수시 모집하고 있는데, 어, 뭐 이제 보통 수시 6장 쓰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6대 1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이제 미달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증거가 되기는 작년에는 6대 1이 넘어가긴 했어. 이처럼 이제 지원자가 많을 때는 그 중에 뽑아야 돼. 선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선발할 거야? 그냥 내신 3등급 이상이면 다 패스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받아줄 거야?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열화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있지. 300명이라고 딱 정해놨어. 우리 대통령은 딱 한 명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대통령도 어떻게 뽑을 거야? 대통령. 자격만 되면 다 대통령 때 어느 해는 대통령 10명이고 어느 해는 막 2명 이렇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선발하고 분류하고 배치하기 위해서는 서열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서열화하는 방법을 뭐를 쓸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논쟁이 되긴 하겠지. 그래서 서열화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 선발, 분류, 배치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한 한은 상대평가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가장 이제 큰 단점은 우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 60년대 나의 어떤 이제 성장 학습에 관계없고 영재냐 아니냐 문제 조금 더 한정돼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선생님은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 뭐 저도 이제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그러고 보니까 대학원도 한국에 다녔죠. 뭐. 근데 대학 박사만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제가 교육학 하려고 했던 이유도 제가 저도 뭐 이제 평가 싫고 시험 싫고 해가지고 교육을 바꿔보겠다 해가지고 교육학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경쟁심을 조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기후위기라든지 세계평화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발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 입시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대평가하는데 무슨 협력을 발휘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가 상대평가할 때는 신뢰도가 중요해요. 검사에 이제 타당도 하고 신뢰도가 있는데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답은 하나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 창조력을 발휘할 길이 없어. 자유롭게 생각해봤자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해력, 분석력, 창조력, 탐구 정신을 길을
기회를 뺏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난이도를 내다 보니까 쪼잔한 실수할 것 같은 거를 내. 그러면 이제 이 공부의 목적이 실수 방지. 내가 아까 4세고시, 7세고시 얘기했는데 요즘 4세고시, 7세고시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음,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세 번만, 고등학교 내용, 세 번만 돌려보면은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열 번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0번 정도는 봐야지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의대 가려면 한 14번은 돌려야 된다. 고1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내용을 14번을 돌리고 가야 된대요. 세 번을 돌리려면 그래도 중1부터 시작하면 세 번 돌릴 수 있어. 1년에 한 번씩 돌리면 되니까. 근데 10번 돌리려면 이제 내려오겠지, 나이가. 10번 돌리려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14번 돌리면 유치원. 그래서 지금 사실 유치원으로 내려오는 거야, 점점점 나이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애가 뭔가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좋아졌느냐? 뭐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공한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이제 찐 천재들이 자꾸 뭐 의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대에 치우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학업 소진을 겪고, 중고등학교 때 학업 스트레스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게 평생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이제 부정적으로 공부 싫어하고. 이런 이제 단점들이 절대평가에서는 극복이 돼. 절대평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지. 탐구정신, 협동정신, 서열의식보다는 지적인 성취, 예, 협력적인 교육 풍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습 효과가 증진이 되고, 아주 장밋빛 미래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항상 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수원에 국립세무대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거기를 졸업했어요. 거기는 입학과 동시에 모든 게 공짜야. 수업료가 공짜고 기숙사비가 공짜고 교재도 주고요. 그거는 뭐 기본이지.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공무원으로 바로 취업이 돼요. 8급 세무공무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8급 세무공무원을 한 100일 정도 하다 그만뒀는데, 그런 이제 완벽한 상황에서 이제 전원 기숙사 의무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력해가지고 공부할 것 같죠. 어차피 네가 공무원 된다고 해서 내가 공무원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한 번 되면은 이제 제 친구들 지금 30년 넘게, 세무 공무원을 하고 있는 제 동기가 있는데, 어차피 평생 같이 공무원 할 사람들이니까 같이 협력하자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는 하향평준화가 돼요. 같이 놀자. 야, 어차피 놀아도 우리 공무원 되는 건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물론 이제 모든 집단이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이 절대 상대평가에서 이 얘기를 안 했지만, 경쟁을 통한 외적 동기 유발. 이게 이제 상대평가의 장점인데, 절대평가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뭐 성적이 어차피 서열화 반영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뭐 공부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등록금도 공짜인데 뭐, 장학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험 잘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향평준화. 야, 뭘 공부를 해. 저희도 10시에 소등이었어. 10시에 소등. 이제 전기료 아깝다. 불 꺼.
물론 이제 안 그런 집단도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가봤어요? 캘리포니아 가보면 뭐 1년 내내,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15일이 안 돼. 정말 축복받은 지역이지. 가로 해변이고, 날씨도 좋고, 야,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서 공부하겠느냐 하는데, 이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 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죠. 그 스탠포드 대학에도 공부하거든. 그런 환상적인 환경 하에서 거기도 막 등록금 다 웨이브되고 생활비 주는데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든 집단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 장점이 보장된 장점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상대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절대평가는 그러고 보면 단점이 별로 없죠. 물론 이제 가장 큰 단점인 서열화가 안 된다. 그래서 선발, 배치, 분류 목적으로 검사를 쓸 수 없다는 일단 첫 번째 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아까 얘기한 그래서 야 임용 1차 몇 점부터 합격으로 할 거야? 40점이야? 50점이야? 60점이야? 이거 누가 정할 거야? 올해 40점인데 올해 문제가 쉬웠어. 그럼 막 엄청 많이 붙어. 내년에는 40점 문제 어려웠어. 다 떨어져. 제가 예전에 수학 경시대에 나간 적이 있는데, 수학 경시대 평균이 10점도 안 됐어요. 40점 받은 사람, 100점 만점 중에 40점 받은 사람이 1등 했어. 그래서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거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돌아가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비교해서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 배운 티를 좀 내면 어디 가서 이제 뭐 혹은 학부모들이 선생님 규준이 뭐예요? 규준? 우리 애가 이번에 웩슬러 지능 검사를 봤는데 거기서 왔더니 뭐 상위 몇 프로라고 하고 그런 규준에 따라서 평가했다고 하는데 규준이 뭐예요? 우리 애가 IQ 점수 봤더니 T 점수가 80점이라고 하는데 T 점수 80점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물론 요즘 생성형 AI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는 진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진짜가 없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는 생성형 AI가 활용하는 자료 10%는 생성형 AI가 만든 자료를 활용한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특히 이제 가짜인 경우도 많은데. 자, 규준이 우리가 노움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코로나19 때 뭐라고 불렀어요? 어브노멀 시대가 됐다. 코로나19가 되면서 노움이 이제 정상이라는 표현인데, 노멀한 시대에서 어브노멀한 시대로 됐다. 그래서 이제 정상, 이거 반대말이니까 벗어났다. 할 때 그 노움의 그 노움이 똑같은 노움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이고, 어떤 이제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역사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정규분포에서 가져온 얘기죠. 정규분포. 어떠한 분포가, 여러분들 키 몸무게가 어떠한 분포를 이루느냐. 사람들의 키 몸무게를 봤더니 어떠한 분포를 이루느냐 봤더니 평균,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20대 남자 평균 키가 160, 176인가 그럴 거예요. 176. 여자가 100, 160, 였나 3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176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상적으로 보는 건 180 넘는 남자들을 많이 찾는데 180 이상의 남자는 적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럴수록 이제 결혼 기회는 점점점 사라지죠. 키가 180이면서 연봉이 1억이면서 부모의 노후가 보장.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근데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지.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20대가 3천만 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그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해도 평균 소득이 3천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 적어도 5천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5천 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그럼 이제 결혼 안 하겠다 뜻이지. 이게 엔드가 많이 갈수록 이제 결혼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180이면서, 뭐, 포드는 5천이면서 서울에 뭐 아파트, 그런 사람은 이제 50대는 키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20대이면, 엔드 가면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하나도 아니고 이제 눈 감고 결혼하는 거다. 눈 감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눈 뜨는 거다. 아,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구나. 조건, 육각형인 사람을 찾을수록 이제 규준이 여러분들 그래서 평균을 지금 알아둬야 돼. 우리나라 20대들의 평균 키, 평균 소득,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타겟을 해야지 내가 어떤 만남의 기회가 많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키, 그 빈도가 적다는 거야. 어. 잘생기고 180에 연봉에 그러면 뭐 이미 결혼했죠. 자, 규준은 이제 상대적 서열을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요거죠. 많이 본 분포일 텐데. 자,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0만 명, 제 윗대는 60만 명 더 됐구나. 제 윗대는 이제 막 100만 명, 우리나라가 100만 명의 시대가 있었어. 한 학년에 100만 명. 믿어지지가 않지. 한 학년에 100만 명 시대가 됐다가 지금 이제 저는 그래도 50만 명 넘었거든, 한 학년. 여러분들 학년은 몇 학년, 지금 올해 2007년생이 황금 돼지띠라서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제 50만 명이 안 돼. 50만 명이 안 되는데,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30만 명이 안 돼. 20만 명대야. 거의 이제 뭐,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아마 30만 명 정도 될 텐데, 자,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30만 명을 전수조사하는 거야. 전수조사해가지고 키를 쭉 나열해.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중에 이제 50등에 해당하는 애가 평균 키인 거야. 50등. 물론 이제 이게 정규 분포일 때는 그렇고 아닐 때는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제가 딸이 있는데, 보이 딸인데, 얘가 이제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릴 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려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가 3% 미만이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대. 성장 호르몬 주사를. 근데 우리 애가 3%보다 조금 컸어.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는데, 요게 중요한 거지. 3%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 3%에, 안타깝게 이제 3%보다 조금 커가지고, 그래도 좀 안타까운, 좀 더 키가 작았으면 내가 줘받았을 텐데. 그래서 3%가 되게 중요한데, 그 3%가 정확하게 여기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시그마라는 뜻인데, 마이너스 2 시그마 여기가 상위 2점, 하위지? 하위 2.2%야, 하위 2.2%. 하위 2.2% 정도 되는 거고, 여기 정도가 하위 16%. 요 1 표준 편차. 자, 이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모를 거고, IQ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Q는 여러 검사가 있는데,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IQ 검사가 있어요. 그 IQ 검사는 평균을 100으로 맞춰놨어.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만들 때, 일단 이제 중간 정도 사람의 점수를 100으로 맞춰놓고, 표준 편차는 15로 맞춰놨어요. 15. 그러면 이 표준 편차만큼 크다는 게 여기 이제 놓여있는 이 시그마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평균이 100이면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IQ는 130이에요. 여러분들 IQ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IQ 측정을 해봤는데 웩슬러로 내가 시험을 봤는데 13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위 2.2%에 해당하는 IQ야. 영재가 아는 거지. 상위 2.2% 영재예요. 뭐, IQ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을 웩슬러 지능 검사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몇 점부터가 경계선 지능이냐? 우리가 IQ가 70이 안 되면, 여기 70, 하위 2.2%지? 70이 안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야. 특수교육.
특수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지. 아니, 통합반을 간 거든지. 근데 요 IQ가 70에서 85, 뭐 어떤 데는 71에서 84까지. 여기 지금 13.6이라고, 요 부분이, 여기가 경계성 지능 학생이야. IQ가 71에서 84에 있는 학생을 우리가 경계선에 있다. 어떤 경계선이냐? 특수교육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정상보다 낮고, 그게 이제 경계선 지능이고, 요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면 항상 13.6명은 나온다는 거야.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년에 100명이 있으면 우리 학년 중에는 13명, 반 14명은 어떤 학생이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규준을 이용해서 규준 점수 평가하는 건데 반대일 수 있죠. 반대. 이쪽도 13.6%가 있죠. 이쪽 학생은 영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상보다는 똑똑한 이런 학생이 이제 13.6%인데 한국에서는 저 13.6%를 영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영재 교육을 안 시키는데 미국에서는 저 13.6% 하고 2.2% 합쳐가지고 약 15%, 16%를 영재로 봐. 그러니까 IQ가 115만 넘어가도 영재로 봐. 그럼 한 반에 몇 명 있을까? 16%니까 한 반에 적어도 3명 정도는 20명 중에 3명이 영재라는 거야.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정보 영재, 문학 영재, 음악 영재, 체육 영재. 20명이 다 영재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미국으로,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간 사람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갑자기 우리 애가 수학 영재반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게 그 이유야. 얘네는 15%, 넓게는 20%까지도 수학 영재로 가. 상대평가니까 20명 중에 시험 봐서 4명은 수학 영재가 되는 거야. 그만큼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경쟁을 키우려고 하는 게 강한데, 이렇게 이제 상대평가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웩슬러 지능 검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을 보통 웩슬러 지능 검사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요즘 병원에서도 이걸 해주거든요. 지능 검사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받아본 적이 없는 이게 1인당 15만 원, 20만 원. 한 번 할 때 60분에서 90분 걸리는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받아오면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안 바뀌어, 점수가. 우리가 이제 신뢰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0.95가 넘어가. 한 번 점수가, 아니, 게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아, 우리 애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잘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규준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상대평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쭉 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표본을 뽑아. 30만 명 중에 1%, 3천 명 뽑아가지고 쭉 점수를 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으면 이게 규준이 정확한데, 서울시에 있는 애들만 뽑았다든지, 저기 뭐, 전라도에 있는 애들만 뽑았다든지, 잃어버리면 이제 이게 적정한 규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30년, 30년이 뭐야? 지금 남자 키가 170, 평균 176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 170도 안 됐지. 지금도 뭐 동양인들 피 비교해 보면은 아시아인들 중에 평균 키가 170이 안 되는 국가들이 좀 있지.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규준이 바뀌어.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업데이트된 규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보통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규준이 옛날에 우리가
6.25가 나고 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속옷을 사왔는데 속옷을 사오면 안 맞아.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 속옷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을 쟀는데 10년 전 체형하고 지금하고 또 안 맞죠. 우리나라도 막 팔이 길어지고 막 머리 팔등신 사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맞춤형이 제일 좋지. 그래서 속옷도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맞춤 속옷이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어떤 이제 포인트는 업데이트 돼야 되고 그 집단에 특화된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이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고 뭐 저소득 아이들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맨날 여기 기준 업데이트 하는 일을 해요. 한번 기준을 만들고 끝까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정의는 개인이 얻은 점수나 측정치를 이렇게 규준, 비교 집단인 규준.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그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비교 집단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교사들이 가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동료들이 다 교사야. 비교 그룹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내 동료 중에는 연봉 10억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극이 안 돼. 너도 5천, 나도 5천.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니? 이러지. 그런데 막 이제 지금 뭐 하이닉스를 보면은 과장이 2억 5천 받죠. 과장급. 보너스 받아가지고. 아모레 퍼시픽 부장이 지금 1억 5천 받고 삼성전자 임원들이 1년에 10억씩 받아요, 연봉. 이런 이제 레퍼런스 그룹이 되게 중요하지. 비교 집단이 내가 누구냐. 우리 교사 집단의 평균 5천이면 야 만족하는 거지. 물론 사립초는 7천 받아요. 이제 비교 집단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백분위기 점수. 역사가 오래됐고, 객관적인 방법이고, 아까 얘기한 무인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이제 영지화 뽑으려고 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나는 계속 이제 자원이 중요해, 인적 자원이 중요해 이러면서. 자, 그래서 놈이란 상호 비교를 해서 필요한 기준이고, 원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자다. 모집단을 대표해서 표본에서 얻은 점수를 토대로 산출을 한다. 이 그림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아까 이 장단점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중거란 뭐냐? 중거란 이제 개인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건데, 이제 기준이 필요 없어. 평균 키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일 결혼하기 힘든 사람은 이상형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상형이 없다고 얘기해. 이상형이 없고 내가 만나보면 느낌이 온다 얘기해. 이런 분들은 결혼하기 힘들어. 만나보면. 뭔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 물론 이제 뭐 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비교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한 키는 뭐 150이면 됐고, 뭐 재산은 뭐 없어도 되고. 이러면 이제 더 쉬운데. 이제 정해놓은 어떤 본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교육의 산물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그런 걸 교육받았지. 야,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야, 너 이런 사람 만날 바에는 결혼하지 마. 결혼한 친구들도 야, 너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 어?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결혼은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지. 결혼은 두 눈 감고 하는 거겠죠? 두 눈을 질끈 감고 결혼을 하고. 내가 이제 결혼했구나. 자, 어떤 내용을 측정하느냐, 이제 그거를 달성하는 최대는 아니고 최저, 미니멈.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한 적이 있어. 듀오부터 해가지고 한 세 군데를 가입했는데, 한 군데는 사기당했어. 돈만 내고 그쪽이 튀어가지고 강남에 어떤 오피스인데 다시 갔더니 오피스가 사라져가지고 사기당했고, 한 대는 이제 그 유명한 듀오에 가입해가지고, 듀오에 가입하면 이제 조건을 쫙 얘기해달라고 해요. 요 조건. 원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도 결혼 전이니까 뻔하지. 뭐 키는 뭐 165야. 뭐 학력은 어느 정도에 뭐 재산 뭐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여기서 포기할 조건 하나만 먼저 말씀해 달라. 하나만 포기해도 정말 우수한 후보자들이 많다. 키라도 좀 포기해 달라. 학력이라도 포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시도 안 먹히지. 아니에요. 저는 키를 포기할 수 없고, 학력을 포기할 수 없고, 뭐를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혼 못 했죠. 결혼 못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지. 그래서 유학 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결국은 이제 제 결혼한 현 상태, 현 그 배우자는 제가 옛날에 냈건 조건들을 다 만족하지 못해요. 떠올려 보면, 그때 내가 키를 포기할 걸. 내가 그때 학력을 포기할 걸. 내가 그때 소득을 포기할 걸. 그랬으면 나랑 좀 더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해. 좀 더 일찍 결혼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거꾸로 얘기해. 딱 하나의 조건만 네가 생각해.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뭐냐. 안 그러면은 이제 육합형을 찾으면 이제 40대 가지고 물론 찾을 수도 있겠지만 40대에서 결혼하면 애 낳기가 힘들어요. 미안하게도. 첫째는 알 수 있겠지만 둘째까지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포기가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이야. 최저. 음, 최저 기준인 거 최대 자꾸 여러분들 기준 생각 최대로 생각해. 최대. 적어도 이동조는 그거 말고 진짜 미니멈. 진짜 미니멈. 바닥에 바닥. 제일 좋은 건 없애는 거야. 이 기준은 필요 없어. 난 이건 포기할 거야. 빨리 포기. 자, 역사를 보면 아까 얘기한 이제 미국은 아폴로 11호 계획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못 넘어갔어.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전두환 시대 때도 그렇고 국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못 넘어갔다가 우리가 이제 삼페인을 좀 일찍 터트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IMF 맞아가지고 다시 또 돌아갔다고 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 돼봐야 다 필요 없어. 그럼 대학에서 입학본부장을 했지만 대학에서 논술 만들 거야. 수능 절대평가가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우리는 뽑으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시 지금 서울대 정시에서 생활기록부 반영해요. 옛날에 정시 생활기록부 반영 안 했지. 2028 지금 생활기록부 반영하겠다는 거야. 면접도 보겠다는 거야. 정시를. 그럼 수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수시를 또 보는 거지. 그럼 서울대가 저러면 나머지 대학은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 학교 거 다시 짜고 있는데 우리도 서울대 닮아가 되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는 그냥 희망 고문이야. 그 시간에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좋아. 실력을 키워서 당당히 합격하는 게 빠른 지름길이다. 중거 참조 목표점은 물론 이제 초등학교에는 적용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고부담 검사가 없고 물론 입시가 있긴 있지. 체육중, 음악중, 뭐 국악중 여러 가지 국제중에서 이제 특정한 입시가 있긴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시가 없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는 있다. 자, 피험자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대중이 확신하는 지식 혹은 기술 수준. 중거 점수란 성패나 당락을 구분하는 점수이자 분할 점수. 우리가 컷오프 스코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제 전공 선후배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 중고 설정. 몇 점부터 우수 학력. 우리 수능에서 몇 프로까지 1등급이냐 수능 영어. 그거 이제 제그 선후배들이 하고 있어요. 뭐 말은 절대평가인데 수능에서 한 번도 10% 이상을 1등급 준 적이 없어 영어 절대평가. 정해놔요. 그래도 6, 7%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일부러 조절해. 말만 절대평가지. 모든 사람이 영어 1등 받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용 전문가나 이 평가 전문가들 설정을 하는 거고, 최저 목표 성취 기준을 얘기하는 거다. 자, 능력 참조 평가는 이게 개념만 있고요. 여러분들 능력이 100이야. 근데 여러분들 100을 다 썼어. 그러면 A. 여러분 능력은 뭐 20인데 20을 다 썼어. 그래도 A. 근데 여러분 능력이 100인데 30만큼만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F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느냐가 포인트야.
능력이 높은데 발휘를 안 했으면 F. 능력이 적지만 100% 발휘했으면 A. 이렇게 이제 주는 건데, 이거를 행정적 기능으로 쓸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누구는 20점 맞았는데 A고 누구는 80점 맞았는데 F.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개별 평가에서는 가능하지. 야, 너 노력 더 해.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은 너는 일당백이라서 남들의 100%는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한 10,000%는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에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다. 해석도 힘들고.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관심 받는 평가는 성장, 참조, 평가. 키가 얼만큼 컸어. 문해력이 얼만큼 늘어났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거를 적용한 과목이 있었어. 교양체육의 수영. 첫날 이제 물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쟤는 수영 잘하네. 수영 못하네. 마지막 날 다시 물에 들어가. 얘가 첫날은 수영 못했는데 수영 잘해. 너 A. 뭐 첫날도 수영 잘하더니 큰 변화가 없는데 너는 그냥 B.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2학기에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래. 첫날 이제 호우적 되기 시작해. 막 선출 출신들이 막 호우적 되고, 물 먹고 막 이러고 이제 나중에 날라다녀. A 막. 이런 게 이제 외국어. 외고 출신이야. 프랑스에서 2년 살다 왔어. 불어가 능통해. 첫날 못하는 척. 저는 뭐, 불어를 한마디. 마지막에 선생님보다 더 잘했어. 점수가 신뢰롭지 않으면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임용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봐. 1학년 1학기 평량평균과 4학년 2학기 평량평균의 차를 구해가지고 차이가 클수록 임용 합격시켜. 그럼 어떻게 하겠어? 1학년 1학기는 올 F. 나는 무조건 올 F를 맞아야 돼. 4학년 2학기는 무조건 올 A.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1학년 1학기 때 올 A 맞은 애가 4학년 2학기 때 올 A로 맞았어. 야, 너는 성장이 없네. 넌 어떻게 4년 내내 성장이 없어? 너는 F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천정 효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응? 대학원 혹은 바닥 효과. 이걸 우리가 이제 실링 이펙트, 플로 이펙트라고 불러요.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놨지. 특히 초중고는 우리 학교 교육 정상화 때문에 선행학습 내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봐야지 얘가 성장했는지 고성치 아이들의 성장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막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고성치 아이들 평가하기 힘들죠? 저성치 아이들 평가하기 힘들지. 특히나 고성치 아이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뭐 한 거야? 1년 동안 놀았네. 왜 성적이 떨어진 거야? F.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념은 되게 심플하고 좋은데 물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키 이런 부분은 적용할 수 있고 언어 발달, 난생 처음 한글 배웠어. 이럴 때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해력이 얼만큼 늘었느냐, 기존보다 수리력이 얼만큼 증가 이런 거는 이제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거에서 얼만큼 증가했느냐는 기본 전제 조건이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신뢰도 높기가 쉽지가 않다. 아까 지능 검사는 신뢰도 높았지만 다른 검사들은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바람직한 특히 고부담 검사가 아니라 그냥 형성평가, 단원평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교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은 뭐겠느냐? 규준 참조냐? 개인차를 인정하는 중거 참조, 완전 학습을 강조하는 중거 참조이겠느냐? 개별을 강조하는 능력이냐? 성장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학년에 따라, 과목에 따라, 성취 수준에 따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1차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원하고, 1차 끝나고 여러분 학교 와야 돼요. 1차 끝나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